2012년 4월 1일 자정, 경기도 수원경찰서는 유현지 28세로부터 자신이 납치되었고 범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떨리는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 50명의 경찰이 경찰서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들은 유현지와 그녀의 남편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3시간 후 그들은 한 41세 남자가 여자의 시신을 280조각으로 잘라 17개의 비닐봉지에 담고 있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유현지는 1987년에 태어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후 유현지는 군산의 한 대학에 진학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비와 생활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3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한 끝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군산을 떠나 수원으로 이사해 언니와 함께 살며 경기도 오산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임시직으로 매달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요일까지 일하고 심지어 늦은 밤까지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유현지는 대부분의 월급을 가족의 생활비와 사랑하는 조카의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약했습니다. 사건 당일 유현지는 1km가 넘는 거리를 집으로 걷고 있던 중이었다. 휴일이라 버스가 일찍 멈춰서 택시비를 절약하기 위해 그녀는 걸어서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께 유현지로부터 범행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비명을 참으려는 목소리로 떨렸다. 그녀는 방금 납치를 당했고 가해자가 자신을 공격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침착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현지는 가해자의 집이 지동지역 초등학교에서 264피트, 경찰서에서 도보로 7분 거리, 약 105계단의 공공운동장 한가운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즉각적인 수색 대신 정확한 주소를 물었고 그 사이에 유현지의 절규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약 12명의 경찰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논의하는 동안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1분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남편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현지가 언급한 지역을 대충 수색했지만 경보를 사용하거나 집집마다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주민들의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도 유현지가 돌아오지 않자 언니는 몹시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2년 4월 2일 새벽 3시가 되어야 경찰차 2대와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오전 6시 경찰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 수색에 나섰고 그 수는 10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다. 오전 11시 50분경 그들은 유현지가 전날 밤 묘사한 것과 일치하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창고처럼 보였고 환기구가 없으며 철문이 벽돌 건물 옆에 임의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강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마치 젖은 수건들이 구석에 쌓여 잊혀진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 집은 가구가 없었고 바닥은 기름으로 코팅된 것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왼쪽에는 작은 주방, 냉장고, 싱크대, 주방칼이 있었고 더 들어가면 더러운 침실에 벽에 밀착된 침대와 더러운 옷들로 가득 찬 열린 여행 가방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41세 남성 오원춘이 화장실에서 한 여자의 시신을 크고 작은 조각들로 자르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옆에는 칼갈이 돌도 있었으며 피비린내 나는 광경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280조각으로 나누어 열 요글개의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오원춘의 집에서는 경찰이 현장 매춘 광고 전단지, 여성의 나체 사진, 담배 상자와 빈 5리터 라오주 병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 술에 취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원춘은 중국 국적자로 한국에 오기 전에 농사와 자비를 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오원춘은 2010년 5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원춘은 4월 1일 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유현지와 부딪혀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나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근처 50m 떨어진 곳에서 오후 10시 32분에 녹화된 약 13초 길이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오원춘이 집 앞 전화 부스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일부러 그녀를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오원춘은 술을 마신 후 누군가를 강간할 생각이 들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피해자는 불쌍한 28세 소녀였고 유현지와 일부러 부딪힌 후 그녀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오원춘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유현지는 코트를 침대에 놓고 그의 말을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침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에 긴급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원춘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쓰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던지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화가 나서 렌치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오원춘은 경찰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유현진은 적어도 3시간 동안 살아있었고 그가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집을 찾는데 1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오원춘은 유현지를 욕실로 끌고 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일어나려고 애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가서 스카프를 가져와 그녀의 목을 졸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지쳐서 욕실 벽에 기대 앉은 후 렌치로 그녀를 때려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후 6시간 동안 차분하게 시신을 해부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비닐봉지를 사러 나가서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처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는 이 3명의 의사가 부검을 수행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너무 훼손되어 14명이 함께 부검을 수행했습니다.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과 피해자가 겪은 부상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오원춘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익명의 의료기술자는 모든 살이 완전히 잘려나가 뼈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는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범인이 범행 후 교도소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오원춘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길을 가던 사람을 납치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의 행동을 근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오원춘이 중국에서 인육 밀매 조직과 관련이 있어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잔인한 살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신고 전화가 1분 20초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론은 피해자와 경찰의 마지막 통화가 7분 36초 동안 지속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경찰서에는 후림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8분 가까이 통화하는 동안 사건 현장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피해자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해당 지역의 집집마다 확인할 수 없어서 여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35명이나 되었다고 주장해 여론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집에서 방형 500m 내의 모든 길을 수색했지만 GPS 장비가 정확하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지역에서 경찰관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5명의 경찰이 그 지역에 나타났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현호 한국경찰청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이 긴급 신고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의해 조 청장은 사건 발생 8일 후인 4월 9일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첫 재판에서 오원춘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시신을 팔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012년 10월 항소심에서 그의 형은 성폭행,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오원춘이 사전에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장기 매매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확인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그가 석방되는 날이 오더라도 오원춘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10년 동안 개인 기록에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현지의 가족은 이 결정에 충격과 슬픔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이 집행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가족은 잠을 이룰 수 없고 역류하는 피처럼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고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중국계 한국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원춘 사건은 가장 잔인한 범죄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와 감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중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사건은 보안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개혁을 촉진하여 사회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